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권석준입니다.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미 전 소장님께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경로의 불확실성이 누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성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위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한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위기가 있으면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AI와 반도체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벌어지게 될 각 산업 분야에서의 AI 트랜스포메이션, 즉 이 변혁의 시점에서 한국의 산업에 어떤 활로들이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반도체에서 중국이 만년 2등, 3등이었다고 우리가 많이 자신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한국 혹은 대만 같은 반도체 제조의 최선진국과 중국의 반도체 제조업 사이에서의 기술 격차는 굉장히 빠르게 좁혀들고 있습니다. 혹자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워낙에 잘하고 있었던 드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영역에서도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낸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따라잡았고 디램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한 2030년 경에는 거의 다 따라잡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발전 속도가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발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정부에서 지난 15년간 굉장히 집중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탑다운으로 반도체 분야에서의 내재화를 정책적으로 집중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지난 트럼프 1기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바이든 정권에 들어와서는 더욱더 집중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제조, 특히 첨단 노드에 해당하는 10나노 이하급 반도체 제조에 대한 굉장히 핀포인트 제재를 펼쳐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 정책이 상당 부분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에서의 진보 속도를 줄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중국에서의 반도체 내수화, 내재화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고, 특히나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반도체 장비 기술, 반도체 소재, 그리고 반도체 파운드리나 메모리 반도체에 이르는 거의 산업의 전 주기에 걸쳐서 중국의 반도체 내재화를 더 이끌어낸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성이 내재가 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중국의 이 반도체 내재화가 과연 어느 시점까지 진보를 할 것이고, 이게 내수 시장을 넘어서 나중에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큰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과연 이런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서 지금 굉장히 강력한 이 원동력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중국 업체들과 어떻게 경쟁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런 첨단 반도체를 위시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패권 경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가 좀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바이든 정권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 전략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투입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나노 이하급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도록 다양한, 예를 들어서 ASML의 EUV 리소그라피 장비 같은 특별한 장비들을 수출을 통제한다든지 하는 정책들이 펼쳐졌는데, 이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관측되고 있는 것은 지난 정권하고는 달리 대부분 지금 관세 정책에 의존을 해서 이런 견제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때문에 앞으로의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런 반도체 패권 경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 중에 하나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좀 개발을 하고 각 시나리오에 맞게끔 저희가 이런 게임들을 돌려서 솔루션들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 80년대 중반에 있었던 제1차 그리고 90년대에 있었던 제2차 반도체 협정 같은 이런 역사적인 팩트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앞서 전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반도체를 위주로 해서 다양한 첨단 산업에서 지금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나라가 어떤 기술에서 이른바 초크 포인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초크 포인트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나라 혹은 그 나라에 있는 회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얼만큼, 그리고 그 독점력이 얼마나 센지를 저희가 아주 냉철하게 그 팩트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과 중국 사이의 반도체 패권 경쟁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기술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술적인 한계, 물리적인 한계에 도달할 것이 확실시 되는 현재의 반도체 기술을 어떤 나라 혹은 어떤 나라의 회사들이 이 초크 포인트를 점유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폰 노이만 구조를 먼저 탈피하고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 기술을 탈피하고 그 다음에 전자컴퓨터 기술의 이런 기반을 탈피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디스럽션, 즉
파회적 기술이 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만드는 국가가 결국은 여기에서 새로운 초크 포인트를 만들 것이라 봅니다. 미국은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바이든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확연한 기조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이런 반도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첨단 산업의 제조업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리쇼링이라고도 하는 이런 정책들이 얼마큼 성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마다 전망이 좀 다 다릅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은 비용의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산업들, 특히나 반도체나 AI나 로봇 같은 이런 첨단 산업에 적어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비중은 미국으로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확실해 보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만을 포함해서 이른바 중화권에 대해서 첨단 반도체 생산의 의존도가 25%가 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갈 경우에는 2030년 이후에는 이게 무려 40%까지도 육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핵심 안보적인 이익을 건드리는 요소들이 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중국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정책들이 개발이 될 것이라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와서 지금 초반 4개월 동안에는 주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초점을 맞춰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 관세 전쟁에 어느 정도의 좀 이 센세이션이 가라앉고 나면 본격적으로 핀포인트 제재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권하고는 달리 트럼프 정부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의 진보를 이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반도체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후방 산업에 대해서 핀포인트로 제재를 가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는 미국이 중국만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자신들의 동맹국 혹은 친구들이라 부를 수 있는 이런 몇몇 핵심적인 기술 키 컨트리들을 규합을 해서 이른바 다자간 수출 통제 같은 다양한 국제 정치적인 기구들을 만들면서 일종의 중국 포위망을 형성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 가지 변수로 될 수 있는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은 TSMC로 대표가 되는 첨단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는 거의 대체 불가능한 수준의 기술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또 동시에 지금 이런 중국과의 양안 문제랄지 아니면은 이제 대만 자체가 환태평양 조선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그런 기본적인 불안성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성을 지금 리스크 해칭을 하기 위해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리쇼어링을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또 대만 자체도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중국에다 팹을 지었다가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아리조나 같은 이제 이런 팹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관계에서 앞으로 대만의 이런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대외 정책을 가져갈 것이냐가 한국의 반도체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만의 라이칭더 이 정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친미파 쪽에 가까운데, 다시 이 정권이 만약에 국민당 쪽으로, 예를 들어서 친중파 쪽으로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대만과 중국 사이의 밀월 관계가 더 강해지고, 그러면 중화권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의 비중이 더 높아지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게 되겠죠. 사실은 이제 이런 대만에서 급변 사태가 생긴 경우에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한국, 일본 할 것 없이 반도체의 주요 관계국들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보면 해칭하기 위해서 반도체에 그동안 좀 약간 소외돼 있었던 여러 국가들, 그 중에서도 특히 한때 영광을 누렸던 일본이 산업 정책을 앞세워서 자국에서 어느 정도 첨단 팹들을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홋카이도에 있는 저는 래피더스 팹이랄지 아니면 구마모토 남부에 있는 이제 JASM이라고 TSMC와 합작을 하는 그런 팹들을 만들면서 일종의 권토 중내 전략을 좀 노리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은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 시장을 해외로 개방을 해서 해외 업체들, 삼성을 포함한 해외 업체들이 자국에 더 많이 투자를 했을 때 일본 정부 차원에서 더 매칭을 해준다든지 R&D 지원을 해준다든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방향의 굉장히 전향적인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일본이 펼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만을 항상 우리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근데 아까 전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만은 그야말로 한 놈만 팬다는 전략의 가장 좋은 레퍼런스 중에 하나입니다. 대만은 어떻게 보면 대만 섬 자체가 일종의 실리콘 아일랜드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리사수랄지 젠슨황이랄지 이른바 대만계 이 AI나 반도체 업계에서의 큰 인물들이 대부분 이 대만 자체를 이제는 단순히 반도체
반도체 섬이 아니라 AI 반도체, 그리고 그 이후에 데이터 센터가 됐고 나중에는 산업용 AI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이른바 전주기성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클러스터로 이것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젠슨왕이 이제 타이페이를 방문해왔고 대만에다가 이른바 엔비디아 컨스텔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아시아 헤드쿼터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노리고 있는 것은 이제는 이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1차적으로는 대만이지만 그 다음권에는 중국, 그리고 이제는 동남아의 이런 화교 네트워크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른바 중화권 AI 반도체 산업의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신호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하나의 불확실성 중에 하나는 결국 기술적인 불확실성인데, 이 기술적인 불확실성의 대부분은 이 AI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챗GPT랄지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픈 AI의 챗GPT랄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그런 LLM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LLM은 이제는 우리가 익숙한 형태의 그런 챗봇이 아닙니다. 더 이상 새로운 지능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디파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럼 이 지능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초코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이 초코 포인트에 역시 가장 지금 극명한 초코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엔비디아가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만들고 있는 병렬 컴퓨팅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니 이 GPU, 특히 General Purpose GPU라고 부르는 이 AI 스페시픽한 칩들은 사실 다른 기업들이 대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AI 스타트업들이 지난 몇 년간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엔비디아와 1대1로 경쟁하기 어려운 까닭 중에 하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하드웨어 자체의 최적화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런 하드웨어 최적화를 더 잘 드러내게 할 수 있는 성능의 최적화를 이끌어내는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도 지금 엔비디아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랄지 메타랄지 아마존이랄지 테슬라랄지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이름을 들어봤었던 미국의 테크 자이언트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지만 그 투자의 상당수는 결국 이 엔비디아의 GPU를 사기 위한 투자이고, 그 GPU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한 투자입니다. 아까 전 소장님께서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생태계 중에 하나에 한국의 하이닉스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하이닉스에 대한 너무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결국 세컨드 밴드를 찾고 서드 밴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나 대만의 메모리 팹에 있는 이런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 그리고 난야 같이 약간 3, 4위 그룹들의 회사까지 같이 키워가면서 이 생태계 자체에서 메모리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는 것도 지금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특히 HBM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배속으로 발전하는 기술이 아니라 약간 인크리멘탈, 즉 선형으로 발전하는 기술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8단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는 12단을 만들고 16단을 만들고 하는 식의 이런 발전 속도는 꽤 빨라 보이긴 하지만, 이 GPU를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메모리 장벽이라고 부르는 메모리와 코어 사이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에는 충분한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 하이닉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퍼스트 벤더로서의 어떻게 보면 이 압도적인 입지마저도 사실은 유효기간이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굉장히 불안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하이닉스 역시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범용 메모리 메이커로 남아 있겠다라는 아이덴티티를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범용 메모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범용 메모리를 하되 이제는 맞춤형 메모리,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모리 파운드리라는 개념이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더 비싸고 더 대체가 불가능한 기술들이 들어가고, 이제는 메모리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모리의 일부가 이제는 코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메모리, 그리고 주문제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메모리들이 시장으로 더 다변화돼서 영향력이 세지는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한국의 주요 이 메모리 양대 회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변화를 한 발 더 앞서서 읽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태계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지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AI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에 대해서 과도한 의존도가 있다는 것 때문에 딥시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 딥시크 때문에 이제 촉발이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젠 GPU에서 NPU, DPU로 이러한 무게 중심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특히 한국에는 아직은 제조업이 남아 있습니다. 철강, 건설, 조선, 기계, 굉장히 많은 제조업들이 남아 있는데, 이 제조업은 결국 AI를 받아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싼 GPU를 우리가 무조건 돈을 태우고 데이터를 써서 만드는 것이 꼭 능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것보다 훨씬 더 맞춤형으로 데이터, 도메인 맞춤형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NPU나 TPU 같은 조금 더 가볍지만 조금 더 성능이 특정한 데이터에 특화가 돼서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칩들이 더 많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는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고 특화된 메모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위기 상황들,
것들, 정치적인 위기 상황이나 중국의 반도체 생산의 확대나 아니면 미중 간의 경쟁이나 특히 이런 AI로 촉발되는 다양한 층위에서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